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트에 오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놓고 일배놀이를 즐기면서 도로 극우 보수의 이 품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카카오페이 경영수익 먹튀 사건은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남긴 소감입니다. 59년차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세계를 사로잡은 대사는 바로 깐부죠.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입니다. 자, 그런데 대선 전국 한편에서는 재벌 3세의 SNS를 시작으로 정치인들끼리 때 아닌 멸공으로 깐부를 맺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멸치와 콩도 등장했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백신 미접종자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일주일은 계도 기간이어서 처벌이 없지만 현장에선 바뀐 조치를 모르고 온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안내 직원이 일일이 불러 세웁니다. 출입 등록을 하고 체온을 잰 뒤에도 백신 접종자인지 꼭 확인합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접종 완료 음성이 안 뜨는 손님이 들어가려 하자 황급히 불러 세우기도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된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장에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 앱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QR 잘 하지 못하는 어르신분들 때문에 약간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과한 처사라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가게 되는 길이지 않을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트에 오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을 상대로는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단속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방역 패스 조건에 미달이 된 듯 좀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 방역 패스라는 게 좀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있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연일 방역 패스를 강화해온 정부 방침은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따라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방역 패스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이 이번 주 다른 시설에 대한 판단도 내릴 전망입니다. 법원이 또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중단될 거로 보여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한 주 만에 3배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대비한 의료와 방역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이미 우세종을 넘어 9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 중에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새 90%에 근접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한 주 사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잡종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도 나온 가운데 두 변이가 함께 유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병상에 입원시킬 때 오미크론과 델타 감염자가 같이 계시게 되면은 서로 간에 또 교차 감염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동시 감염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달 안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오미크론 확산의 중대 변수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관리와 의료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새로 짜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비해 하루에 처리 가능한 PCR 검사를 현재 75만 건에서 85만 건으로 늘리고 신속 항원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나누어 맞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결정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핵심 5인방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이익 배분이라며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대장동 핵심 5인방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고 100여일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에 함께 출석한 겁니다. 포문을 연 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며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모 지침서에 담긴 필수 조항 7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형적인 사후 확증 편향이고 우리 모두는 지나간 일의 전문가라는 날선 비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과 남욱, 정민용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남 변호사는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4인방과 달리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는 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비공개 소환으로 재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쏟아지는 질문엔 죄송하단 말만 남겼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요. 모습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검찰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이 출자 지분에 반비례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5인방이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 공모지침과 사업 계획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내부자료 제공과 언론 대응, 자금 조달 등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필수 조항을 만들어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 파일을 두고는 검찰은 유출 우려로 복제 방지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고, 변호인은 파일이 원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도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모 지침서상 7가지 필수 조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했거나 전부 결정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면서 사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란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 이익 우선 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성남시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 지침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만배 씨 측이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는 진술을 내놓자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다는 김만배 씨 측의 진술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이익 환수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시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정정 보도까지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김만배 씨는 꼴이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고 비판하면서 특검 수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에서도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탁살 특검은 결국은 가짜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 특검과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리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올렸던 멸공, 공산주의를 멸하자는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는데요. 색깔론으로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 후보 역시 단순히 장을 본 것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멸치와 콩을 사면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 올린 멸공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왔고 나경원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멸공 릴레이에 동참하며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놀이를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의힘이 가세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놓고 일배놀이를 즐기면서 도로 극우 보수의 이 품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구시대적 편가르기라는 비판에 이어 밑도 끝도 없는 선동에 집단으로 나서는 게 공산당이랑 닮았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필요한 걸 산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각자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다만 색깔론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가볍게 바라보는 걸 주변에서 과하게 이어간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것이지만은 선거 전략에 따라 가지고는 당내 구성원들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멸공 챌린지가 선대본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멸공 챌린지로 이슈를 선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도층 민심 이탈을 일으킬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색깔론으로 중도층 민심 이반을 부추긴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의 대권 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만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오너 리스크라고 하던데요.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세계 주가가 7%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는 전 거래일보다 6.8% 하락한 23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136억 원, 외국인은 6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또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5.3%, 신세계 INC는 3.1% 동반 하락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공산당이 싫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데 이어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의 화면에 멸공 등의 해시태그를 담은 글을 게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치권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직장 여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앞세워서 2030 20대 30대 남성 표심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 여성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어머니회라는 이름이 있는지, 학교에서도 그런 어머니회라는 이름에서 아빠가 가서 앉아있기 참 민망한 상태잖아요.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평등 사회로 가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력 단절 없이 여성이 일터에 복귀하도록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습니다. 남성들도 만약에 이제 육아 책임을 일부 분담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걸 즐기고 또 행복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이제 이런 정착이 좀 돼갈 테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을 공격적으로 노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윤 후보 정책 행보에 대해 가타부타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차별적 요소는 고치고 평등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차별화가 젠더 이슈에 예민한 이대남 표심을 자극해 득표엔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후보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혹시 또 편들러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부족하고 또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심화돼서 균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수능 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대입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수시 입시 부정을 막겠다는 교육 공약도 내놨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공약으로 편가르기 전략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신년 경제정책 구상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경인선 지하화 등 지역 맞춤형 공약과 민생 공약 등을 내놨는데요. 앞서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경인선 지하화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먼저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프레임 빼앗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또다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새해 첫날 인천 신항을 찾은 지 열흘 만입니다.
중도층과 부동층이 많아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공약 8가지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GTX 2신설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를 자신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인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경인선과 인천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해서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밖에 수건 사업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과 제2의료원 설립, 국립대학병원 유치, 권역별 특화 첨단 산업 육성 등도 내걸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나 주 52시간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폐지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던 것을 의식한 듯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좀 우리가 국민적인 좀 다시 좀 어떤 합의를 좀 도출을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좀 유연화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도 연달아 발표하며 프레임 선점에 주력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탈세를 막기 위한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 구분,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입니다. 격전지인 수도권을 공략하면서 정책 경쟁에도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지난 한 주 포털 사이트 검색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은 어떤 이슈에 특히 관심을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입니다. 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색량이 폭증한 거 보이시죠? 바로 김종인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았던 다음 날 윤 후보 검색량이 뚝 떨어졌는데요. 유권자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신 이준석 대표 검색량이 급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5일과 6일 검색량이 늘어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가운데 줄 보이시죠? 바로 국민의힘 내용 속에 존재감이 커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한 5일부터 검색량이 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 추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포털 사이트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벤트가 적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많지 않았는데요. 구글에서 6일을 보시면 오후에 반짝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날은 이 후보가 예고 없이 서울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혔던 날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민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지하철을 타고 다양한 연령대 승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자, 검색어를 볼까요? 지난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관련 검색어는 이렇게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후보는 화제가 됐던 공약, 탈모 공약 검색어가 참 인기였고요.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 SNS가 주목을 받으면서 젠더 이슈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의 선대위가 젠더 이슈에 선거 전략을 맞춘 모양새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기준은 여성층 같은 경우는 양강 후보가 팽팽해졌고요. 네. 남성층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좀 열세였다가 이제 좀 앞서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여성층을 더 공략해서 여성층까지도 역전시키겠다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일단 남성층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이슈를 던지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도 조금 묻고 이준석 당대표하고는 조금 화합하는 이런 양상으로 젠더 이슈를 활용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엔 돈을 받고 주소를 팔아먹은 공무원 얘기입니다. 전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석준. 이 흥신소를 통해서 피해자 집 주소를 파악했는데요. 이 흥신소 측의 피해자 주소를 처음 유출한 당사자가 구청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은 고작 2만 원.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석준에게 돈을 받은 흥신소 운영자 역시 제3자로부터 피해자 집 주소를 확보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집 주소를 처음 파악해 흥신소 직원에게 유출한 당사자는 수원 권성구청 공무원 40살 A씨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13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는데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석준 사건 피해자의 집 주소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2년 동안 개인정보 1,100여 건을 흥신소 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가로 매달 200~300만 원씩 모두 3,9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도로 조명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해 준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A씨가 유출한 피해자 집 주소는 흥신소 업자들 네트워크 등 4단계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챙긴 돈은 2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A씨와 흥신소 업자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연관된 다른 흥신소 업자 3명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2,200억 원대 횡령을 벌인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는 외상으로 1,400억 원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자 회사 돈을 빼내 모두 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주식 손해를 만회하려고 수천억 원을 몰래 끌어다 썼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횡령 금액과 범행 기간이 또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회사 돈을 빼돌렸고 피해액은 모두 2,21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차례에 나눠 자신의 주식 계좌로 이체했고 모두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지난해 3월까지는 335억 원을 몰래 빼내 투자했다가 반환했지만 이후 손해가 쌓이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동진 세미캠을 대기업이 인수한다는 소식에 미수거래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가 발목이 잡힌 겁니다. 미수거래는 실제 주식 구매 비용의 30%를 증거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틀 안에 구매 비용을 모두 내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갖고 있던 회사 돈 400억 원 등을 증거금으로 내고 주식 291만 주, 무려 1,430억 원어치를 사들여 슈퍼개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인수 정보가 허위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곧바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씨가 주당 3만 6천 원대에 사들인 당일 한때 4만 원대를 넘어서며 상한가를 쳤을 뿐 마감 가격은 3만 2천 원대로 뚝 떨어진 뒤 좀처럼 오르지 않은 겁니다. 가격 하락분을 물어내지 않으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씨는 결국 회사 돈 1,4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해 미수거래 비용을 내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주식을 미수거래로 사들인 뒤 주가가 하락하자 이틀도 안 돼서 회사 돈을 빼 메꾼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가는 잠시 몇 번 올랐을 뿐 내리막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지난달 중순쯤부터 손해를 감수하면서 동진 세미캠 주식을 연달아 매도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회사 돈을 돌려놓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실액만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씨는 주식 판 돈을 회사에 넣는 대신 금괴와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쓴 뒤 잠적했다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면서 종목별 투자와 회수 비용을 계산해 정확한 손해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금괴를 사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과 관련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횡령 사건에 휘말린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지금껏 모두 4차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창립자인 최규옥 회장의 개입은 없었다는 식의 선긋기에만 급급할 뿐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이나 여러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없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대 2,215억 원대 횡령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가 엄태관 대표 명의의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관련 공시를 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이었습니다. 재무팀장 이모 씨가 빼돌린 돈의 상당액을 되찾을 수 있고
경영 활동에도 이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압류된 건 금괴 497kg과 주식거래 계좌에 남아있던 250억 원 남짓, 나머지 금괴 354kg을 비롯한 730억 원은 행방조차 모르고 주식 투자로 잃은 320억 원은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전체 횡령 피해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횡령금을 전부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횡령이라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자본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 오스템 임플란트가 내놓은 나머지 입장 3건은 모두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최규옥 회장 연루설의 진원지가 된 이 씨 변호인과 주고받은 내용 증명을 공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변호인단한테 들었다고 하셨고, 그 기자님이. 네. 근데 저희가 그쪽에 물어보니 그런 말 기자한테 한 적 없다 하시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상습적인 횡령을 걸러내지 못했던 이유나 부실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곧이어 주식 거래는 중단됐습니다. 2만 명 안팎으로 파악되는 소액 주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시 기준으로는 1,065명이 등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게 단순 횡령을 넘어서 부실 공시나 회계 부정이 있을 것으로. 지난 2014년에도 최규옥 회장이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적이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창립자인 최 회장은 매일 본사로 출퇴근하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지만 아직 어떤 형태로도 전면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금괴도 있죠. 경찰이 금괴들의 행방을 포착해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과 가족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저녁 8시쯤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건물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직원 이모 씨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 여동생이 각각 거주하는 건물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사라진 금괴 행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뒤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1kg 금괴 851개 가운데 지금까지 찾지 못한 354개, 280억여 원어치를 찾고 있습니다. 추가 속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매각을 해 400억 원을 챙긴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어느새 공룡이 돼버린 카카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 유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44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상장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주당 5천 원에 취득한 주식을 20만 4천 원에 매도해 878억 원의 차익을 봤는데 특히 유 대표는 460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카카오페이 주식은 하락세로 돌아서 지금은 1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유 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넘어가려 했습니다. 유 대표는 사내 간담회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송구하며 상장사 경영진으로서 가져야 할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국민연금 측의 선임 반대를 촉구하자 결국 유 대표는 카카오 대표 내정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사건은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대표 사퇴에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주주가치 재고가 있어야 하며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만 유 대표는 현 카카오페이 대표직은 임기 만료인 오늘 3월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지배구조 문제와 골목상권 침해로 숱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기 반성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이번 먹튀 논란으로 겉만 번듯할 뿐 입속 챙기는 데 여념이 없다는 비판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세금 수입 전망은 번번이 엇나갔었죠. 31조 원이 더 많이 거친다고 했다가 추가로 19조 원이 더 들어온다고 전망을 높였는데 여기서 또다시 10조 원 정도가 추가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추경 요청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돼 기존 대책으로는 부족하니 예산을 추가로 짜서 재정 지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연말방역지원금이 약 320만 명보다는 더 넓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편성한 예산을 활용하자고 반대하면서도 코로나 확산과 세금 수입 상황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추경 여부는 향후 방역 전개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존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이 가운데 지난해 세금 수입은 정부 예측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과 유례없는 집값 상승 덕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진 19조 원이 더 들어올 거로 봤는데 지금은 10조 원 정도가 늘어난 20조 원 후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집계 중이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양도세 등이 계속 잘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 제한 지금씩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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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제한 9시와 사적 모임 4명의 현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될 경우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며 지원 예산을 추가로 짜보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최근 신규 확진과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3월이면 하루 2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의 시안으로 볼 수 있는 대선 선거운동이 다음 달 15일에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엔 추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 발생으로 소방대원 3명이 순직한 지 나흘 만에 경찰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반은 우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부터 확인을 했는데 인화물질이나 가스 폭발 등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감식 요원들이 까맣게 그을린 물류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전 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희생된 지 나흘 만입니다. 합동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합동 감식은 5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끝났습니다. 첫날 감식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냉동 창고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지목한 장소부터 확인한 건데 현장에서 가스통이나 전열기구, 인화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식 과정에서 LPG 가스통 자체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오늘 감식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 감식 대상은 다른 층으로 확대됩니다.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이 파악되면 불길이 잡혔다가 갑자기 확산한 이유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공사 기한을 맞추느라 공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자료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 관리 문서에 기록된 작업 외에 보고되지 않은 작업이 진행됐는지도 CCTV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건설 기계가 넘어지면서 도로 옆 2층짜리 건물을 덮쳐 1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주변 주민들은 5년여 전 경주 지진을 떠올리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서 있는 대형 건설 기계가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순간 번개가 치듯 섬광이 번쩍이고 건물과 간판이 부서집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땅에 말뚝을 박는 기계, 이른바 항타기가 넘어진 건 오전 9시 반쯤. 길이 45m짜리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도로 옆 2층짜리 건물을 덮쳤습니다. 도로 옆에 세워진 차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습니다. 많이 놀랐지. 직원들도 다 놀랐고. 또 치워 내 차만 보고는 곧다 찡겨갖고 속상하지요. 현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를 덮친 지진을 떠올립니다. 지진이 하듯 집이 흔들려서 이러면서 갑자기 모든 불이 다 나가버렸어. 우리 건물이 흔들렸으니까 그 정도로 놀랬죠. 사고가 나면서 건물 2층에서 식당 영업을 준비하던 한 명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없었고 식당에도 사람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진 난 줄 알았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판단이 안 쓰죠. 일단 뛰쳐나와서 주방 식당 아주머니가 주방에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넘어오면서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닌데 이제 좀 어디시 부딪혀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경찰은 작업 부주의로 기계가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진 거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자중질환 끝에 겨우 돌아온 윤석열 표 선대위 대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우리가 그거는 우리 선대본부 차원에서 그거를 방침으로 채택한 거는 아니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어떤 공식 메시지 또는 방침으로 승화되는 순간 이거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해가 바뀐 대선 레이스, 이번엔 멸치와 콩이 대선 전국에 등장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SNS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이 된 멸공 논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인증에 동참하면서 이른바 멸공 챌린지로 번졌죠. 요즘 언어로 과잉, 또 무리수일까요? 아니면 집토끼를 잡기 위한 선거 전략일까요? 소확행 공약으로 민생에 밀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또 상승세를 굳히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 행보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대선 전국을 평론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색적이고 이례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멸공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혹시라도 아직도 멸공의 의미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쓰던 말인가요? 멸공은 공산주의를 멸하자, 멸망시키자 그런 뜻이고요. 1950년도 6.25 전쟁 일어나고 나서 12월 달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멸공전선에 국민들 총무장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멸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52년 6월 26일 날 멸공 통일의 날이라고 또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는요, 이 멸자가 공산주의를 멸하자, 그래서 남북 대화 무드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멸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까지는 저 멸공이라는 단어를 좀 알 것 같은데 95년도 이후에 초등학생 분들은 저걸 잘 못 들어봤을 것 같다. 그래서 참 95년도 이전으로 시대가 좀 흘러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으로 시대가 흘러간 것 같다. 이번 대선 국면은 사실 역사 왜곡 논란이 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현대사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논란의 시작점은 재벌 3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중국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이제 멸공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 멸공의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신세계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또 떨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런 멸공 논란에 정치권이 뛰어든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시장에서 이제 뭐 마트에서 뭘 사는 부분 이런 부분 하면서 멸치, 콩 그리고 계란 그리고 파 이런 것들을 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걸 윤석열 후보가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관련된 분들이 따라서 계속 릴레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멸치콩, 그래서 멸콩 인증을 참여를 했고요. 부대면 선대위 부대변인도 역시 여기에 또 참여를 했고 이러다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색깔론이 또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 구시대 유물 같은 또 멸공을 또다시 꺼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 당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좀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사실 극렬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 진영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 가지고 결집되기보다는 반발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념적인 논쟁 가지고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고 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적인 내부에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 다루기 전에 만약에 선거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집토끼 이른바 전략 공략이었을 텐데 보수 진영을 좀 결집하기 위한 어떻습니까? 과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과했죠. 이준석 대표도 과했다고 했고 권영세 선대 본부장도 이것은 선대위 차원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라고 했고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이러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집토끼 잡느냐 산토끼 잡느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요. 이 멸공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그래요. 정용진 부회장이 본인이 멸공, 공산주의 싫어요라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아유 윤석열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이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국 탓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안타까운 거는 있어요. 왜 저런 일정을 잡았을까? 저런 일정을 잡아서 왜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왜 올렸을까? 이것은 정용진 부회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선대위 차원에서 이런 일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선대위 차원의 어떤 전략기획 기능이 좀 미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권영세 본부장은 그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다른 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러한 행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후보의 말과 행동과 메시지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즉흥적인 결정이 일어났다? 이것은 선대본에서 다시 좀 반성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논란이 좀 점화하고 번지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도 그 단계에 있긴 했습니다만 장 교수님께서는 조국 전 장관 탓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뭐 조국 전 장관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어쨌든 멸공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떤 의미로 이게 결국 선거 전략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런 그 색깔론을 내세우면 중도층이나 아니면 젊은층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 전략상으로 봤을 때도 멸공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요.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만약에 네. 이 부분을 계속 확산을 시키게 되면 중도 진영에서는 또 철진한 색깔론 가지고서 뭔가 이념적 대결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그런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번 얘기와 말고 좀 곁가지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원희룡 위원장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몰랐다는 말을 했고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이번 그 멸공 논란에 대해서 선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당 내부 수습 이후 좀 선거 전략이 여전히 매끄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선대본부가 됐죠. 이제 선대본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공약이 나오는 게 필요할 텐데 네. 이런 공약 일부에서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예를 들면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은 이게 과연 선대본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후보까지 보고가 되고 후보가 결정해서 어떤 정책을 내거나 아니면 의사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네. 그게 중간에 후보에게 보고가 안 되고 아니면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본부의 원래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파괴하거나 아니면 좀 우회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고서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요. 네. 예를 들면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공약이나 아니면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논란이 돼서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혼선이 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좀 불안함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멸공 논란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면 멸공에 멸치나 뭐 콩이 등장하면서 조금 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멸공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뭐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도 엄중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가 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런 멸공 챌린지를 하는 와중에 또 배은심 여사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린 것을 놓고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추모와 또 이런 행보가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별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민주당에서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색깔론이니 아니면은 윤석열표 선대위 대전략이 국민 편가르기니 이런 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발 적반하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기억해 보시면은 토착 외구다 그래가지고 야당도 공격하고 어떠한 일본과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 민주당이야말로 이것을 갖고 이념을 갖고 또한 일본 문제와 갖고 국민을 편가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의 일부 분들이 나 이제 이마트 안 갈래, 그다음 스타벅스 안 가 이런 식의 또 불매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멸공,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색깔론적으로 이용하고 대선에 이용하는 건 잘못됐지만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용공 하고 공산당이 좋아요. 그러면은 스타벅스 이용하고 이마트 더 잘 갈 겁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한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준다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북의 지역구이자 무소속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합류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민주당은 뭐 지도부를 중심으로 집중 포화에 나서고 있는데, 자 이번 대선 국면에서 외연 확장, 중도 싸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 하락세 국면에서 지금 이번 멸공 논란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까요? 저는 이쯤에서 이제 그만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도층 확장이라는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멸공 논란이. 그러니까 멸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옛날에 구시대적에 쓰던 것들을 지금 가져와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제 중도층이나 젊은 층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확산하는 걸 막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도 당장 본인이 그냥 그 뭐 필요해서 사러 간 것이지 이게 멸공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는 걸 좀 꺼리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논란이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선대본부의 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어떤 릴레이 캠페인을 할 때는 좀 논의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너무 즉흥적으로 또는 특정 어떤 계층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면 그거는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대장동 사건, 이른바 키맨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있었거든요. 김반배 씨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다라는 말, 이른바 이재명의 지시.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문을 했거든요. 오늘 재판이 있었느냐면서. 그리고 민주당은 사적 지시가 아니라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신경 안 쓴다는 듯이 재판이 열렸습니까? 그런 사실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공보단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공개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사가 한 말이거든요. 그것을 언론사에서 기사로 썼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지시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보도다. 사실관계가 틀리다. 그러니까 언론사는 정정보도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까지만 반박을 하면 괜찮았는데 정정보도를 요청한 거는요,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신종 보도 지침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은 이재명 후보 측에 다른 분이 이러한 증언을 했고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기사에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받고 써야 합니까? 이것은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과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정보도 요청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다 하는 겁니다. 언론사에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가 나오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된 보도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왜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언론 기사에 처음에 나갈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라는 그렇게 나갔어요. 네. 근데 이게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 먼저 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또 다시 이제 옛날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먼저 이익이 나면 일부를 가져오는 것을 먼저 지침에 집어넣고 그 지침을 따랐다는 게 김만배 씨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마치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제목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시를 했다고 돼버리면 이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가 돈이 많이 벌도록 이재명 지사가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김만배 씨의 주장은 성남시가 지침이 있었고 그 지침은 일단 이익이 나면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가져가고 그게 5,500억이라는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그 개발하는 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지사의 지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 뉘앙스나 이미지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마치 화천대유나 아니면 김만배 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 지시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정정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 측 해명도 있습니다. 그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성남시의 기본 방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증언을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잘못된 보도가 나갔으면 본인이 정정보도를 요청해야지 왜 제3자인 민주당 공보단이 정정보도 요청을 합니까? 사실관계가 다릅니다라는 입장만 내면 돼요. 그 입장을 갖고 언론사가 그 기사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넣어서. 그런데 김만배 씨 변호인 측이 얘기한 걸 갖고 본인들이 이것은 정정보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화천대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고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했고 진정한 내 행정의 최고의 치적이다. 대장동 개발 신화가 이재명을 합니다를 만들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당이 토건 세력과 결탁해서 저지른 최악의 부동산 개발이다. 누가 설계하고 진행했는지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본인이 설계하고 지시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 일들이 밝혀지니까 발본색원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정정보도해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말고 진짜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고 내일 수석들이 모여서 회담을 한다는데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내일은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날 예정이고 특검이나 이제 추경안 논의할 예정이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거셌다고 하더군요. 자,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몸통이 이재명이란 자백이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좀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과 맞물려서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반론을 제가 하면.
정정보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 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 지사가 거론이 되면서 기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정정보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장성철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목에 장성철 교수 이름이 올라왔는데 그게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다고 하면 장성철 교수도 그걸 좀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에서 물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계획한 거 맞고 그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가져가는 걸 계획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바꾼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다는 사과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 특검 문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이 국민의힘이나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면서 특검을 제대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합의를 해서 양쪽이 받을 수 있는 합의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검법을 빨리 해서 이렇게 오해가 많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 또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에 관련해서 양측 후보들 모두 다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조건도 달지 않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빠른 시간 내일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서 특검을 좀 빨리 결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 도입 여부와는 별도로 검찰의 부실 수사, 눈치 보기 수사에 관해서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랑 구속되기 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 검찰과 정진상 부실장 측은 와서 소환 조사 받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들도 이런 식으로 조율해서 나 바쁘니까 못 가요. 그러면 조사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눈치 보기 자체가 지금 권력에 대한 여권의 대선 후보에 대한 하나의 배려가 아니냐, 뭔가를 또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 정치부 대선 관련 기사에서 정책 얘기가 제법 늘었습니다. 이번엔 후보들의 공약 경쟁 짚어보게 텐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8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자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별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서 변별의 점수 차이를 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초고난도 문제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특수 목적고나 이런 데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말 일반 중산층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EBS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만들겠다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막겠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 모두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동시 하교제를 도입하다고 하면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플러스해서 7시까지 돌봄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녁에 이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을 통해서 7시까지 아이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기능도 함께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대입 공정성위원회 설치를 하겠다는 언급도 있었고 또 소확행 공약으로는 이번엔 지난번 탈모 관련 공약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빚 대물림을 끊겠다고 발표했는데 두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장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고난도 이 시험 문제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랑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상대적인 역차별이 있지 않느냐, 또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다 교과에서 나오는 문제로 풀 수가 있다면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학 선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정도까지 다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8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조 원의 재원이 드는데
이 10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나의 아저씨 문제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갓 2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민법상에서는 상속 포기로 상속 재산 내에서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 승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대략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일정 기간 정도 더 여유를 주겠다. 그래서 성년이 된 미성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적으로 3년을 둔 것은 왜 그렇게 3년을 뒀는지 이해가 갈 수가 없고 그냥 부모님의 빚 때문에 이 자녀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면서 여성 표심을 공략을 하면서 특히나 육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차별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남성들도 만약에 이제 육아 책임을 일부 분담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걸 즐기고 또 행복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이런 정착이 좀 돼갈 테고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 발언을 들어보면 선명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앞서 말씀 나눈 초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도 좀 변별력 부분이 우려되기도 하고 좀 보완해야 될 점들도 보이는데 이를테면 이재명 표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저는 이제 아까 그 초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 변별력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이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수능보다는 예를 들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성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는 경우도 많고 네.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게 꼭 그 SAT라고 하죠. 우리의 수능하고 고등학교 그 SAT 성적만으로 뽑지 않아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꼭 수능 점수로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그 부분.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다양한 형태의 전형 방법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성이나 여성의 평등한 육아의 부담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남성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나 아니면 아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는 일부의 직장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이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일반에 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아를 여성의 문제만은 보지 말고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됐는데 뭐냐면 아직도 학교에서 녹색 어머니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대목이 좀 느끼더라고요. 네. 근데 왜 어머니회입니까? 어머니회라고 그 아버지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개선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 가지고 폐지라고 하는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특정 어떤 성이 뭐 다른 성보다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을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전반적으로 보면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네, 수능 초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것을 그냥 안 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 전반을 우리가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 이러이러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수능 초고난도 문제 내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른 대입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네.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이 부분도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포지티브한 정책을 취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육아휴직하고 그러한 것을 장려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럼으로써 장려를 해야지 이거를 못하게 하거나 통제를 하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이런 식의 국가 정책은 긍정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네. 백신 패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백신 맞은 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900평 이상의 마트에는 가지 마.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국민의 선택 권리를 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멸공 챌린지에 나선 윤석열 후보, 윤 후보도 인천역 앞에서 교통 관련 공약도 발표하긴 했습니다. 자,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인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경인선과 인천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해서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근로 시간 문제는 우리가 국민적인 좀 다시 좀 어떤 합의를 좀 도출을 해가지고 근로 시간을 좀 유연화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교통 문제도 언급했고 근로시간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정책의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지금 인천 신항을 찾은 지 열흘 만에 인천을 다시 방문한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아무래도 수도권 두 분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중도층과 부도층이 많기 때문에 승부처로 꼽히는 곳인데 그런 좀 상징적인 지역적인 어떤 성격과 좀 함께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도권이 중요하죠. 사실은 수도권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다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네. 이제 경기 지역, 경기 인천 지역에 사실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좀 앞서다가 요즘은 뒤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걸 다시 만회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고요. 일단 두 가지 GTX 2 노선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문제는 도심까지 연장하고 철도를 만들겠다고 지난번에도 GTX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뭐 김부선이냐 뭐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GTX 2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 재원 문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여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수도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인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인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수도권의 그런 매립지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대체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좀 촘촘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어느 쪽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공약 내용 포함해서 어떤 수도권 공약 평가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GTX 2 노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인천과 김포에 사는 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포공항을 통과하는 건데, 그래서 구리, 남양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인데 대략 4조 3천억 정도 비용이 든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2노선, F노선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냥 수도권 주위에서 서울로 출퇴근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방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대안을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를 구하는 것은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가요, 2025년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쓰레기는요, 지금 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서울, 중앙정부, 인천 모두 모여서 대체 후보지를 찾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 매립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보다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매립지로 선정되는 곳에는 분명한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특혜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온다는 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먼저 선점적으로 잘 치고 나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모처럼 공약과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후보의 공약을 싸잡아서 비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인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서 먼저 그럼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좀 비난하고 있는지. 먼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표 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 환자, 치매, 단치병
그 가족들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마 탈모 공약 겨냥해서 이제 비판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병사 월급 200만 원이면 부사관 장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리아 리서치, KSOI, 리얼미터 대부분 조사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쭉 다른 결과도 보여주시고 자, 최 교수님 이 정도면 반사 이익이라기보단 상승세가 굳어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양쪽 후보의 지지율에서 많이 좀 가져온 부분이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로부터 가져온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권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도층과 보수 진영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부분이 일정 부분 이동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력으로 올라온 부분이 물론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변동이 생기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양쪽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후보 다 문제가 있으니 본인을 지지해달라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단일화에 나서서 본인이 야권 후보의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만 가지고는 네.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15%를 넘어서 10%, 20% 사이에 계속 저렇게 유지를 하면서 2월 말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단일화는 이제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잡음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본인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단일화가 잘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네. 단일화 과정이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KSOI 조사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마의 15%를 넘기기도 했거든요. 자, 당 내에선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권은희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지율 15%라는 거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 비용 보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에서 또 다른 정치 세력에서 급격히 이 단일화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가 이 정치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권 교체 이 부분을 국민들께 안겨드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런 그 안철수 후보의 완주입니다. 권 원내대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말하고 있고 마침 또 이 단일 후보 지지도에 대한 조사 내용도 있는데 화면엔 이 내용을 띄워주시고 장 교수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오고 만약 저 지지율이 10% 후반 혹은 20%까지 가게 되면은요 단일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없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게 저 여론조사에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전국은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변동과 저 지지율 변동에 따른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지 이것을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은 상당히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저번 주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조정을 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그것은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론조사를 봐야 하는데 저는 단일화 문제가 결국에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정권을 수립한다. 그래서 권력을 좀 분점하겠다. 그래서 누군가 한 분은 대략 이제 후보를 선택을 안 하는 것, 출마를 안 하는 것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점상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15일 날부터 2월 1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네. 그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전에 어떻게든 야권의 후보가 정해져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2월 27일이 투표용지 인쇄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단일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시점상도 보시고요. 한번 네.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권력 분점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자발적으로 단일화합시다. 그래서 만납시다. 그렇게 할지, 아니면 네.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단일화 협상장에 나올지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제가 시간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서 여론조사 결과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양강구도 후보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오늘 나온 조사 결과 시점이 7일에서 8일이거든요. 세 번째 화해였나요? 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손을 맞잡은 날이 6일이더라고요. 네. 이 내용이 뭐 정확히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갈등이 정리가 된다면 혹시 어떤 또 변수가 있을까요? 양강 후보였던 지지도 측면에서. 네, 단일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갈등 융합이라고 봉합? 하는 것이 네. 지금 현재는 사실 불안한 동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서로가. 네.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건 물론. 믿질 않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까지 이루어지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해서 이 어떤 통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로 봉합은 했지만 그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콘크리트처럼 완벽하게 봉합된 게 아니라 불안한 동거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또다시 갈등을 일으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걸 최대한 막으면서 얼마나 융합된 모습으로 갈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약간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지금도 이제 사실은 한 2번 정도 이런 삐그덕거림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저렇게 싸우다가 또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런 추세가 계속 가다가 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40.1%를 기록하고 있는데 박스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고민스럽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 거의 3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본인 지지율도 하락을 하거나 정체해요. 이것은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권 교체론이 높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적인 그리고 말바꾸기 공약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숙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후보 고민해야 됩니다.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출마 명분인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빨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하고요. 나는 국가를 제대로 다스릴 비전과 정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라는 걸 국민 앞에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마트 가서 저러한 사진 올리고 그냥 홍보 동영상 59초짜리 올려가지고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1분 안에 다 담아주셨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عمالة قنشقار قناص بدبختي سربا بخضر خندق يلا خندق بالبرسيل خود داخل میدان شدیم دیدیم تفلک افتادگی بود چون از بین میره بسیار وضعیتش خراب بود بالیدیم و هیچ کس از تفلک پیدا نکردیم با کل اگه نشان بدیم هیچ کس پیدا نشد پدر و مادرش پیدا شد در خانه به خانمم زنگ زدم از آمریکا رفتن منصرف شدم گفتم میرم خانه تفلک آوردیم در خانه زنگ زدیم شیر خرید کلانش کردیم تا اون رو نگاهش کردیم برای خود گرفتیم و رسانه در حضور ما قرار دارند و این تسلیم دهی همین تفلک این رسانه‌ای شد. ما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از کسانی که آنها باز
به کلامش به نام محمد قاسم که آمد 12 ما باز همه جا پیدا کردیم و بیار به کریه اما توافق رساندیم تا که ثبوتایی که بود عکس‌ها و چیزایی که تلویزیونا نشر شده بودن مطابق ثبوت بیار به هم دیگه جرمات نکردیم اما طفلک امروز تسلیمش میکنیم. Look at how far you've managed to climb, 'cause of the things you left behind, all of the things من زیاد دوستش دارم، زیاد دوستش دارم، مگر من برای پدر و مادر شده نمیتونم، میباید پیش پدر و مادرش didn't believe you could climb this high, too busy worrying over time. Oh, we got the love. Take more, we got the love to escape more, carry it on.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러브 시상식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우 오영수의 남우조연상으로 우리 드라마계에는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골든글로브 TV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초의 비영어권 작품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배우 오영수가 한국 배우 최초로 배우상을 거머쥐면서 드라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골든글로브에서 한국계 배우인 샌드라 오, 아쿠아피나가 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국 배우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드라마계에는 큰 의미를 남겼지만 올해 골든글로브는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할리우드 영화계 보이콧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TV 생중계까지 취소돼 썰렁한 시상식이 됐습니다. Which revealed that the group did not currently have a single black member in their nearly 90-member body. If it is not televised, will anyone care? 8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골든글로브는 백인 위주의 시상식으로 늘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생충과 미나리 역시 영어 대사가 절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주요 부문 후보에는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인종차별 개선 등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백인과 영어권 작품이 수상을 휩쓸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제는 그들만의 시상식으로까지 전락한 골든글로브. 다시 이름에 걸맞은 권위를 되찾을지 세계 영화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2년 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북한이 방역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방역 정책에 변화가 올지 좀 더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올해의 최중대 사업으로 꼽은 북한.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조차 경계해야 한다고 외치던 북한이 선진 방역을 언급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지금까지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발전된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방역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진적인 방역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선진 기술 도입을 명분 삼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수용하며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런 표현 자체는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선진적, 인민적 방역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화되는지, 특히 국경 봉쇄 등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서
조정과 변화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를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은 최근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도 코로나19를 주된 이유로 내세울 만큼 여전히 방역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진 방역 언급이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인지 아니면 방역 기조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강아지 목줄을 잡고 들어서 빙빙 돌리는 학대 영상으로 누리꾼의 분노를 산 당사자가 하루 만에 동물보호단체에 적발됐습니다. 영상 속 장소에서 동물보호단체와 마주쳤는데 혼 좀 내는 게 무슨 학대냐고 반문을 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자그마한 말티즈 강아지 목줄을 잡고 요요처럼 휘두릅니다. 강아지 등을 때리고 욕설도 퍼붓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SNS에 공개한 이른바 연신내 학대 영상입니다. 반려견을 목줄만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거나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누리꾼의 분노를 유발한 영상 속 당사자는 82살 유모 씨. 논란 하루 만에 영상 속 장소에서 다시 6개월 다롱이와 함께 산책하다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게 포착됐습니다. 왜 반려견을 때렸느냐고 다그치자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왜 때리셨어요? 때리기를 왜 때려요? 영상에 다 담겨 있어요. 걔 때리기로 걔는 얼마나 예쁜데 걔를 때려. 단체 관계자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타이릅니다. 내가 엄청 겁에 질려 있네. 죽어서 그래요, 밖에 나왔고. 단체 측은 동물 학대를 반복해 저지른 유 씨를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개는 구조하더라도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유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뒤 다롱이를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아지를 찾아주는 탐정이라는 가짜 글을 SNS에 올려서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 거주하며 SNS에 강아지 탐정이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겠다는 허위글을 올려 30여 명에게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을 받은 뒤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A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일 잠적했습니다. 해마다 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이 열리던 서울 연세대학교 한열동산에서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배 여사와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조문객까지 한데 모여서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배은심 여사를 추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고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아들 이한열 열사와 함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제 활월나라 하늘나라에서 사랑스러운 그 아들 드디어 품에 안으셨는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오늘이 87년 그날입니다.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에 우리가 노래는 불러드렸지만 아직도 어머님께 참 웃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세 납부 전산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 원천세 납부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시스템인 디브레인과의 연결 장애로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 창구에서 국세조의 납부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산 시스템 장애로 오늘 마감을 앞둔 원천세 납부 사업자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국세청은 세금 납부 기한을 12일까지 이틀간 연장하고 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영세민 거주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19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에서 32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 외벽 유리창이 대부분 깨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부상자를 병원에 후송합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3층 복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뒤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휴일 오전 집에 머물던 어린이 등 가족들이 순식간에 유독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I live on the first floor on that side, so I smell the smoke and it's strong. It's getting stronger. So as me as a mom, I shut off everything. 뉴욕 소방국은 복층 아파트 침실에 놓였던 이동형 전기 히터에서 불이 났으며 열린 문을 통해 화염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smoke extended the entire height of the building. Completely unusual. Members found victims on every floor in stairwells and were taking them out in cardiac and respiratory arrest. 이번 화재의 사상자 규모는 지난 1990년 클럽 화재 이후 뉴욕에서 30여 년 만에 최악으로 여겨집니다. The impact of this fire is going to really bring a level of just pain and despair in our city. The numbers are horrific. 모두 120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난 1973년 영세민용으로 지어진 건물로 스프링쿨러 등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재 경보음이 자주 오작동을 일으켜 긴급 대피가 늦어진 원인이 됐다고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을 모두 마치면 100년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며 인권단체는 군부가 수치고문을 무한정 가두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이번엔 불법 무전기를 구매 소지하고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2월 선동 혐의 등으로 4년형을 받고 사면 형식으로 2년을 줄여받은 것에 더해 총 6년의 징역형을 받은 겁니다. 뇌물수수와 비밀누설 등 나머지 10여 개 혐의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수치고문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는 군부가 수치고문을 무한정 감옥에 가두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pile up charges against her to make sure that she never gets out. I think they want to hold her indefinitely. 군부 정권 시절 15년간 가택 연금됐던 수치고문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가자문 겸 외교부 장관으로 실권을 잡았습니다. 재작년 11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는 부정선거라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수치고문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수치고문은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노벨 평화상 등 각종 인권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상징에 오점을 남겼지만 군부는 수치고문의 정치적 재기나 국제사회 영향력을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대전 월평동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불이 난 집에 있던 남성 1명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흡입한 6명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아파트 안에 있던 20명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밤사이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기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과 서해안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여기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한낮에도 영하 5도에 머물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위 대비와 함께 미끄럼 사고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중에는 눈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0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